김동인 단편소설 감자.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외곽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 복녀의 부부는 산원공상의 제2위에 드는 농민이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자라난 처녀였다. 선비 집안의 엄한 가풍은 농민으로 전락하고 나서부터는 없어졌다고 하나 어딘지 모르게 다른 농민들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집안의 규율이 그녀의 집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복녀는 다른 집 처녀들처럼 여름에는 발가벗고 겨울에서 멱을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15살 나던 해 동네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 서방이라는 사람은 그녀보다 20년이나 위로, 원래 아버지 때에는 상당한 농군으로 밭도 몇마지기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와서는 하나 둘씩 줄기 시작하여 마지막에 복녀를 산 80원이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동네 노인들의 주선으로 소작 밖에나 얻어주면 종자만 뿌려둔 채 후치질도 안 하고 김도 안 매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가을이 돼서는 되는 대로 거두어서 금년은 흉년이네 하고 주인 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밭 하나를 2년 연속하여 붙여본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는 그 동네에서 밭을 얻지 못할 만큼 인심을 잃고 말았다. 복녀가 시집간 뒤 한 3, 4년은 장인덕으로 이렁저렁 지나갔으나 선비의 꼴인 장인은 점차 사위를 밉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처가에까지 신용을 잃게 된 것이다. 그들 부부는 이리저리 의논하다가 할 일 없이 평양성 안으로 막벌이를 하러 갔다. 그러나 게으른 그에게는 막벌이조차 쉽질 않았다.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연광정에 가서 대동강만 내려다보고 있으니 어찌 막벌이인들 될까. 한 서너 달가량 막벌이를 하다가 그들은 요행이도 어떤 집 행랑살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얼마 되지 않아 쫓겨나왔다.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 없었다. 복녀는 매일 눈에 칼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채근하였지만 그의 게으른 버릇은 개를 줄 수도 없었다. 뱃섬 좀 치워달라고요. 남 졸음 오는데 님자가 좀 치우시관. 내가 치우라고요? 20년이나 밥 먹고 그걸 못 치워? 에이구, 어디 가서 각 죽구나 말디. 2년이?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 그들은 할 일 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나오게 되었다. 칠성문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본업은 거라지요. 부업으로는 도적질과 매음, 그 밖에 이 세상이 무섭고 더러운 죄악이었다. 복녀도 본업으로 나섰다. 젊은 거이 거랑질은 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남편이 병으로 죽어가거니 어쩌거니 핑계를 대었지만 그런 식으로는 평양 시민들의 동정심을 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 칠성문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축에 들었다. 그러나 수입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5리짜리 돈으로 1원 7, 80전의 현금을 쥐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극단적으로는 밤에 돈벌이를 나간 사람은 400여 원이나 벌어가지고 와서 그 근처에서 담배 장사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그때 복녀는 19살이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반반하였다. 그 동네 여인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그녀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더라면 매일 5, 60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가난하게 지냈다. 굶는 일도 흔히 있었다.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끓었다. 그때 평양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 가난한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을 인부로 쓰게 되었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다 지원을 했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50명쯤이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복녀는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올려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놓고 해서 구이통은 잠깐 새에 가득 찼다. 하루에 32전씩의 공전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여세 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 몇 사람은 언제나 송충이를 안 잡고 아래서 제잘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놀고 있는 여인들의 품삯은 일하는 사람보다 8전이나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었다. 감독도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을 묵인할 뿐 아니라 때로는 같이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느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때가 돼서 나무에서 내려와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감독이 그를 찾았다. 복내, 예 복내, 왜 그럽니까? 예, 너 좀 뒤 좀 가보지 않겠니? 뭘 하래요? 글쎄 가야. 가디오 형님. 형님도 값세다 가래. 싫다 예.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겠니? 감독은 저 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갔다.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복내 좋겠구나 야.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품삯을 많이 받는 인부가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짐승들이나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팍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못할 일도 아니었다. 게다가 일 안 하고 돈도 더 받고 긴장된 육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단 점잖고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일기에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로부터 그녀는 얼굴에 분도 조금씩 바르고 다녔다. 1년이 지났다. 그의 처세의 비결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 부부는 이제 그리 궁하짖게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남편도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벌신벌신 웃고 있었다. 복녀의 얼굴은 점점 이뻐졌다. 가을이 되었다. 칠성문 밖 빈민골의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의 채마밭에 감자며 배추를 도둑질하러 밤에 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 복녀도 감자깨나 잘 도둑질해왔다. 어느 날 밤 그는 감자를 한 바구니 잘 도둑질해가지고 돌아오려는데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꽉 붙들었다. 보니 그것은 그 밭의 소작인인 중국인 왕서방이었다. 복녀는 말도 못하고 멀찐멀찐 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집에 가자오. 왕서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재면 가디 원컷도 못 갈까. 복룡이는 엉덩이를 한번 획 흔든 뒤에 머리를 젖히고는 왕서방을 따라갔다. 1시간쯤 지나서야 그는 왕서방의 집에서 나왔다. 그가 밭고랑에서 길로 들여서려 할 때에 문득 뒤에서 누가 그를 찾았다. 복내 아니니? 복녀는 획 돌아서 보았다. 거기는 자기 옆집 옆에 내가 바구니를 끼고 어두운 밭고랑을 더듬더듬 나오고 있었다. 형님이 됐을까? 형님도 들어갔댔을까? 님자도 들어갔댔나? 형님은 네 집에, 나 녹서방네 집에, 님자는 난 왕서방네. 형님 얼마 받았수? 녹서방네 그 깍쟁이 놈 배추 3팩이 난 3원 받았디요. 복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10분쯤 뒤에 그는 자기 남편 앞에 돈 3원을 내놓고는 왕서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 뒤부터 왕서방은 수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찐멀찐 앉아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갔다.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 그들 부부는 1원 혹은 2원을 가운데 넣고 기뻐했다. 복녀는 왕서방이 바빠서 못 오면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 복녀의 부부는 이제 이 빈민굴에서 부자였다. 그 겨울도 가고 봄이 되었다. 그때 왕서방은 돈 100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복녀 강짜하겠구만. 동네 옆에 애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코웃음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왕서방이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워졌다. 왕서방은 색시가 시키는 대로 여태 길렀던 기다란 머리를 잘랐다. 마침내 색시가 오는 날이 되었다. 칠보단장의 가마를 탄 색시가 왕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왕서방의 집에서는 중국인 친구들이 모여서 악기를 뜯으며
별난곡조로 노래하며 야단이었다. 그때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돼서야 돌아갔다. 때를 기다려 복녀가 왕서방의 집안에 들어서자 신랑 신부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복녀는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왕서방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녀의 입가에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가자오. 우리 사람 오늘 밤 일이 있어서 못 가. 밤중에 일은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사람 일이 있대도. 그때 복녀의 입가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발로 신부의 머리를 힘껏 찼다.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면서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리고 곧 다시 일어섰다. 복녀가 다시 일어설 때 그녀의 손에는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었다. 그는 목을 놓고 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딴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가지를 못했다. 왕서방은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 사이에는 무슨 교섭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복녀의 시체는 한밤중에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3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 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에게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가 뇌일열로 죽었다는 한방의사의 진단서를 공동묘지로 가져갔다.